오늘 원래 설명에는 예정돼 있던 기본적인 정규 설명은 아닙니다. 오늘 거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써있죠. 6월 결과 분석 긴급 설명이라고 써있어요. 저희가 왜 긴급 설명회를 준비했냐? 6월 모평을 봤죠. 결과는 6월 말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시간 지나면 나오게 될 텐데 얼마 전에 그 서울 중등진학연구 지도연구회라는 곳에서 서울에 있는 33개 학교 9,283명 상당히 방대한 스케일이죠. 이 자료를 조사해서 육모에 대한 가채점 결과를 공개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꽤 큽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어느 만큼 했겠지만 생각보다 문과에서 불리한 부분이 많이 보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3부를 통해서 첫 번째는 현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변화가 나온 게 있고 세 번째,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어떻게 올해 입시에서 생존할 것인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설명에는 확립논술 6모 결과 분석 긴급 설명입니다. 저는 확립논술의 이무일입니다. 오늘 진행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1부는 자연계의 역습이에요. 6모 결과를 분석해 봤는데 역시 자연계가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더 잘했습니다. 생각보다 예상보다 상황이 조금 심각했어요. 요거를 보여드리고 두 번째, 입시의 지각 변동이 나오는 겁니다. 자연계가 잘하고 그리고 문이과가 통합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 나가야 될 건지 요거 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에 기반해서 인문계생이 어떻게 하면 올해 입시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생존 전략을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컬러를 세 개를 집어넣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섬세한 이 배려가 있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일부는 좀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이에 따른 변화는 가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인문계 생존 전략은 제가 파란색으로 적어놨습니다.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하나씩 진행해 볼게요.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겁니다. 제가 예상했던 시간은 30분 내외 가능한 한 핵심만 간결하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결과는 정말로 자연계 역습이었어요. 왜 그랬냐? 자연계가 전 과목 1등급이 싹쓸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선인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가 정확합니다. 첫 번째, 수학이 제일 무서운 부분이었어요. 수학에서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세 가지를 고를 수가 있었죠. 확통, 기하, 미적 나온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누가 문과생인지를 갖다가 구분할 때 기본적으로 확통을 문과라고 보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기하, 미적이 자연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됐냐 서울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이번 데이터가 서울이기 때문에 확통을 선택한 기존의 문과 학생들이 대략 한 45%, 그다음에 기하 미적이 나머지 한 95% 차지했습니다.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적으로 본다라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문과생이 45% 정도 되는 겁니다. 문과가 조금 이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본다라면은 지난 3월 모평 학평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대략 한 59%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문과생이 조금 많아지는 성향은 있어요. 전체적으로 성적 수준이 지방이 조금 낮죠. 낮다 보니까 문과생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등급에서 1등급을 차지한 아이들 중에서 1등급은 아시죠? 상위 4%입니다. 상위 4% 중에서 문과생이 얼마를 차지했냐? 4.49%였어요. 그 다음 이과가 나머지 95% 차지했습니다. 인원은 밑에 보시다시피 여기 보이시죠? 인원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과가 45%면 절반 정도 가까이 되는 겁니다. 절반 가까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문과에서 1%를 차지한 상위 4%를 안에 들어간 아이들은 4.5%에 불과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되기 전에 가끔 제가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문과가 통합되기 전에 문과에서 수학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를 받으면 되는 거냐? 상위 4%면 되는 거였습니다. 상위 4% 안에 들면은 1등급이 가능했어요. 이번에 통합된 결과를 보면은 문과 내에서 상위 4%를 받기 위해서는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요. 상위 4%가 아니에요. 0.38%입니다. 기존에 문과생들 중에서 1등급을 받던 아이들 중에서 10분의 1만이 1등급을 받으시게 된 겁니다. 기존은 4%고 이제는 0.38%로 쪼그라든 겁니다. 굉장히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좀 더 가볼게요. 1등급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이에요. 1등급은 문과생이 4.5%를 차지했고요. 9등급 중에서 문과생은 93%였습니다. 예정된 결과였어요. 우리가 어느 만큼 추정 가능했지만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자, 이 데이터 추천은 적어드렸죠. 서울 중등진학 지도 연구의 자료입니다. 제가 요거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이거 기사를 보다가 이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저도 아이들 댓글을 보거든요. 댓글이 뭐가 있나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은 그 댓글은 전부 다 누가 달았을까요? 세상에 죄다 이과생이 달았습니다. 문과생들은 댓글을 안 달았어요. 가지고 할 말이 별로 없었겠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를 보고서 마우스를 떨어뜨린 것 같아요. 이 충격과 공포 속에 뭐라고 할 말이 없고 마우스를 떨어뜨린 것 같고, 이과생들은 대부분 어떤 반응이었냐? 불행하지만 이런 반응이었어요. 얘들아 고마워. 이게 제일 많았습니다. 덕분에 등급이 잘 나온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조소어린 얘기들도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문과는 일부 있는 게 한탄 같은 것들 많았어요. 전체적으로는 이과생들이 대부분의 댓글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과에서 수학에서 1등급 받기가 정말 힘들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였죠. 근데 수학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한번 가볼까요? 수학뿐만 아니고 이제 수학 좀 더 볼게요. 제가 수학에서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한 것 중에서 이거 먼저 볼게요. 선택에서 어떻게 되냐?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은요, 선택 과목 평균 점수가 10점. 그 다음에 자연계 애들은 기하는 13점, 미적 13입니다.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생각보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 선택 과목 자체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확통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약간 3점 정도 낮은 경향이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균등한 점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점수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냐? 여기서 났습니다. 공통 과목 문제입니다. 공통 문제인데 실제로 공통에서 문과는 확통 아이들이 31점을 받았고 기하는 46, 미적은 51이에요. 확통과 미적은 기본적으로 20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에서 3점, 총 23점 차이가 나면서 엄청난 격차가 생겼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입시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수학은 이랬어요. 원래 수학은 이럴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가볼게요, 제가. 국어 1등급에서 국어 1등급을 받은 아이들 중에서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 1등급에서 문과 아이들이 얼마나 됐냐? 20%에 불과했습니다. 국어는 우리가 문과잖아요. 문과인데 문과 내에서도 국어마저도 정말로 국어마저도 문과 아이들이 1등급은 20%에 불과했어요. 그 다음에 31, 34. 좀 낮죠. 뒤로 가면은. 영어는 어떨까요? 영어는 문과생들이 29%였어요. 1등급 중에 29%에 불과했던 겁니다. 전 과목에서, 국영수에서 가장 확연한 거는 수학이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국어와 영어마저도 거의 모든 과목에서 문과생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일부 정보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래, 이과들이 잘하는구나. 이과들이 잘하는 건데 상관없다라 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잠깐만요. 지금 음악 소리만 들린다 그러시는데 잠깐만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건데요. 음, 다른 분들 어떠신가요? 제 말씀, 세상에, 제가 지금 음악만 나오는데 열심히 얘기한 건 아니었죠? 다른 분들은 잘 들리시죠? 어떠신가요? 저 지금 권진희님 말씀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잘 들리시죠? 아마 권진희님이 지금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은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 다시 한번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리시죠? 자, 이게 문과, 이과가 어차피 분리가 시험적으로 분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에서는 문과는 문과로 쓰고 이과는 이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어차피 우리끼리 경쟁하니까 이과 애들이 잘하긴 하지만 문과끼리 움직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않냐라고 오판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올해가 문과 통합의 원년인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2부는 2부에서 말씀드릴 부분은요, 입시의 지각 변동입니다. 자, 입시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최저를 못 맞추게 되는 겁니다. 문과 아이들이. 이과 아이들은 최저를 더 잘 맞출 것이고 문과는 못 맞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가 실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과 애들이 전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애들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하는 겁니다. 약간 비유를 드리자면 축구에서 1부 리그하고 2부 리그가 통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얘들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자. 이과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 애들도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상위권 아이들 대부분 이과를 진학을 했죠. 그래서
이과가 사실상 1부 리그가 된 거였고 문과가 2부 리그가 되시죠? 다행입니다. 그래서 2부 리그가 됐는데 이 리그가 분리돼 있을 때는 상관없었어요. 문과 내에서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완전 바뀌어버린 거죠. 1부, 2부 분리가 사라지고 통합이 됐기 때문에 자연계들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는 문과 애들이 처절을 못 맞추기 때문에 대학에서 수시에서 수능 처절을 완화시키는 경향이 보이고 있어요. 이거를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 수시의 실경쟁률을 하락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문이과가 분리되어 있던 수능이 있었어요. 음, 이때는 최저를 얼마나 맞췄냐? 예를 들어서 두 과목 2합 4를 요구했을 때 최저 맞추는 비율은 19.3%였어요. 2합 5는 27%, 그 다음에 3합 5, 이 정도 아이들이 최저를 맞췄습니다. 쉽게 말해서 논술이건 수시는요, 수능 최저가 있죠. 그래서 수능 아이들이 지원하는 거고 수능 최저를 맞춘 아이들만 남겨서 걔네만 경쟁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저를 맞추는 비율이 이 정도 됐던 겁니다. 이게 기존 방식이었어요.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자, 6월 모의를 봤는데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과목 2합 4를 맞추던 애들은 분리가 돼 있을 때는 문과에서 봤을 때요. 19.3에서 15.9로 떨어지는 겁니다. 다 떨어지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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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 모두가 하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에서의 실 경쟁률은 상당히 낮아질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바뀌는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자료는 종로학원 자료입니다. 종로학원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계 인문계 교차 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뭐 극단적인 비율을 통해 가지고 뭐 1부다, 2부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자연계 친구들이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친구들이 인문계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연계가 성적이 높아요. 표점이 높기 때문에 같은 표점을 가지고서 만약에 자연계로 진학한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은 만약에 인하대 공대를 갈 수 있는 선이에요. 인하대 공대로 자연계 갈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성적을 가지고서 인서울로 들어오는 거예요. 문과로 보면은 인서울로 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인서울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자연계에서 뭐 건대를 쓸만한 선이었다. 그렇다면은 건대 자연계 수준의 성적을 가지고서 인문계로 교차 지원하잖아요. 물론 뭐 지금 교차 지원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만 원래 교차가 없죠 이제. 자연계에서 건대를 갈 수 있는 선이라면은 인문계로 지원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같은 표점을 가지고서 실제로 건대나 동대까지 갈 수 있는 선이 되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만약에 건대면은 인문계에서는 뭐 중앙대선까지 지원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연계 중대를 갈 수 있는 선이잖아요. 그러면 인문계에서는 성대나 서강대 혹은 연대 밑에까지 볼 수 있는 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많은 변화가 생긴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변에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봅니다. 해봤을 때 이제 인문계 친구들은 자연계를 지원할 생각을 안 해요. 당연하죠. 인문계는 인문계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자연계 친구들은요. 자연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원서가 세 장이잖아요. 정시에서. 세 장 중에서 일부는 인문계를 지원할 생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인문계가 좀 만만해 보이거든요. 이게 불행한 일이지만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연계 친구들이 어디를 쓰는 거냐? 제 생각은 그래요. 자연계 애들이 갑자기 야 러시아와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스칸디나비아 이쪽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얘네가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자연계 친구들이 인문계로 온다면요. 가장 1순위는 뭐냐? 인문과 자연의 구분이 없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대표가 누구냐? 자전이 있죠. 그렇죠? 자전은 어차피 인문, 자연 구분이 없는 곳입니다. 자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 쪽으로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였어요. 일종의 우회 상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자전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있고요. 그 외에 인문계에서도 의예를 뽑는 데가 있죠. 의예, 한의예, 뭐 경기대 한의예 있죠. 뭐 치의예, 간호, 보건 이런 쪽이 인기가 되게 많아요. 더불어서 전통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과가 있죠. 경영, 경제, 인문계 강자들이죠. 통계, 응통, 건축 이런 데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인문계 학과였어요. 이제 자연계에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만 들어보면은 정말로 자연계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누가 있냐? 지식융합. 요거는 기본적으로 서강대 학과인데요. 그 다음 서강대 있고요. 뇌과학 있고 건대, 데이터 있고 한양대 정보 시스템 있습니다. 이런 학과들은요. 이름 보면은 거의 뭐 사실상 자연계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학과들은 원래는 인문계들이 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연계 친구들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학과를 제외하면 무리가 없을까? 그렇진 않죠. 어차피 이 학과들이 상위에 포진해 있습니다. 여기가 밀려버리면 조금씩 하향되면서 조금씩 입시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좀 더 가볼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인문계 친구들이
수학에서 1등급 받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수학 어렵고 국어도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대학에서 육모가 끝나자마자 대학들이 수시 최저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대학 얘기는 그래요. 교과부 얘기는 뭐냐면요. 모평 결과 때문에 문이과 통합 때문에 수시 최저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문이과 통합이 문과에 불리하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부의 교과부 공식 방침은 뭐냐면요. 공식 지침은 우리가 최저를 낮추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코로나 때문에 학력 결손이 생겼기 때문에 낮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기가 너무나 절묘했던 거죠. 육모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바로 대학들이 수시 최저를 낮춰버렸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제일 먼저 움직인 게 누구냐? 서울대입니다. 서울대가 직인해서 3합, 3개 영역에서 2등급을 요구했어요. 근데 상황을 봤더니만 수학에서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3개 영역 2등급에서 3개 영역 3등급으로 하향했습니다. 또 있어요. 서강대 학생부 교과 3개 영역 합 6에서 3개 영역 각 3등급으로 바꿨어요. 약간 변화시켜보자면은 옛날에는 합 6이고 이제는 합 9가 되는 겁니다. 훨씬 낮아졌죠. 하나 더 볼게요. 중앙대 직윤 직윤은 어떻게 됐냐? 3합 6에서 3합 7로 낮춘 겁니다. 자, 일단 이 학교들이 낮췄고요. 이 외에도 많은 대학들이 신청을 했지만 다른 전형에서 낮추는 게 허용이 안 됐어요. 교과부 허용에 대한 낮추는 겁니다. 왜 안 됐냐? 이유가 있었어요. 교과부 방침은 뭐냐면요. 재수생들이 시험 보는 전형들, 뭐 논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낮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고3만 편애하죠. 예뻐합니다. 그래가지고 고3들이 코로나 학력 결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수생도 학력 결손이 있거든요. 근데 고3의 학력 결손을 갖다가 보정해주는 차원에서 고3만 지원할 수 있는 거. 대부분 학교에서 교장 추천받는 전형들, 이런 전형들에서만 낮췄습니다. 현재 나온 게 서울대, 서강대, 중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수생이 지원할 수 없는 전형에서는 다른 학교들도, 다른 전형에서도 차후 7월, 8월 부모폰 이후에 최저가 낮아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저가 좀 낮아졌어요. 그럼 나머지 조금 볼게요. 얘는 안 바뀌었습니다. 이쪽은 유지가 됐어요. 쭉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 학종은 최저가 좀 낮아졌어요. 낮아졌는데 아마 나네들도 낮아지게 될 겁니다. 수학을 보고 나면은 남들 바꾸는 거 보면은 가만히 있기 좀 어렵다고 느낌을 받을 거예요. 아마 낮아지는 학교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근데 논술을 볼게요. 논술은 최저를 유지한다 그랬어요. 교과부에서 논술 최저는 낮추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논술 최저가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서울대는 없고요. 서강대는 학종은 3합 9입니다. 사실상 3합 9고 논술은 3합 6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중앙대 볼까요? 3합 7이죠. 3합 6이에요. 성대 볼게요. 성대는 2합 5, 논술은 2합 4예요. 영어 3, 영어 2입니다. 굉장히 빡세죠. 외대는 2합 4인데 다른 학과는 2합 4지만 ADAT는 2합 3이에요. ADAT는 2합 3 맞추기 되게 어렵습니다. 기존에도 어려웠어요. 이번에는 진짜 어려울 겁니다. 아마 ADAT는 쓰면 붙는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연대 신학과 같은 경우 정말 그랬는데 이번 ADAT는 정말 높을 겁니다. 참고로 경희대 경희대 한예가 있는 건데 경희대 한예는 최저가 되게 높아요. 되게 높은 건데 경희대 한예는 최저가 높아도 실경쟁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경희대 만만하지 않아요. 경희대는 서울대 쓴 애들이 다 쓰거든요. 근데 외대는 안 써요. 그래가지고 외대는 상당히 정말로 최저만 맞추면은 붙는 게 쉬워질 것 같아요. 세종대 학종은 최저 아예 없어요. 하지만 논술은 2합 4 터무니없이 높죠. 그쵸? 학교 레벨에 비해 본다면은 2합 4는 굉장히 높은 선입니다. 경희대가 2합 5거든요. 그래요. 자, 다른 분들 어떠신가요? 제가 이렇게 고객 지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너무 흐린가요? 다른 분들 조금 말씀 좀 해주세요. 너무 흐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데이터가 좀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데이터가 좀 딸려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내에서 옵션이 있어요. 영상 안에 보시면요 화질 보정이 있습니다. 화질을 가장 높은 쪽으로 봐주세요. 제 카메라가 되게 좋은 거거든요. 카메라도 좋고 마이크도 좋고 조명도 비싼 겁니다. 아마 잘 보이실 텐데 혹시나 안 되시면은 유튜브 제 영상 내에서 화질 조정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최고 화질로 보시면은 잘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해볼게요. 학종은요 기본적으로 최저가 상당히 낮아요. 상당히 영상 낮아가지고 실경쟁률이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논술은 달라. 논술은 정말 낮아질 겁니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논술은 아마 무서운 이유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합니다. 실제로 경쟁률이 높습니다. 기본적인 경쟁률은 얼마 나오는 거냐면요. 최초 경쟁률은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50대에 잡으면 되는 겁니다. 50대이면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건데, 실경쟁률은 달라요. 실경쟁률은 최저를 맞추는 아이들을. 그 다음에 또 누가 빠질까요? 최저를 못 맞추면 실경쟁에서 빠지는 거죠. 그 다음 누가 있냐? 시험을 너무 잘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 보면은 빠져나가고, 좀 못 보면은 최저 때문에 시험 못 보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빠져나가면은 실제 경쟁률은 일반적으로 20대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최초 경쟁은 50대 1, 실경은 20대 1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최저가 맞추기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예전에 실경이 20대 1이었는데 이번에는 10대 1까지 들어올 것 같아요. 10대 선까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정시 경쟁률이 4대 1, 5대 1이에요. 논술이 10대 1 선이면은 해볼 만한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가 맞추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실제 애들이 실경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론은 이겁니다. 최저를 맞추고 공부를 한다면은 수시에서는요 굉장히 유리해질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수시에서요 저 뭐 논술은 아니지만 고대는 최저 낮출 거라고 예상이 됐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서울대, 서강대, 중대가 낮췄는데 고대가 당연히 낮추지 않았거든요. 고대가 학생부 교과는 3합 5예요. 3합 5고 학종은 4합 7인데 너무 세거든요. 너무 세가지고 기존에도 약간 높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서 낮출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안 낮췄어요. 안 낮췄기 때문에 만약에 끝까지 안 낮추고 버틴다 이런 경우라면은 고대는 최저를 맞추면은 가능성이 정말 높아지게 될 겁니다. 막 빵꾸가 나는 선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최저만으로도 합격에 다가설 수 있는 게 이번에 고대 수시 학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최저 맞추기 어렵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첫 번째,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사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논술을 고민해 보세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이 수능 최저를 갖다가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맞추기 어렵지만 맞추면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맞춰라 라고 하는 건 좋은 건데 어떻게 맞출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수능계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수능 등급, 총합, 일정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애들이 이번에 수학이 안 나왔죠. 뭐 수학을 파요. 열심히 팝니다. 수학이 좀 올라가겠죠. 그러면 국어가 떨어지는 거예요. 국어가 떨어져요. 국어 9월에 이제 국어 구모를 보고서 국어 열심히 팝니다. 어떻게 될까요? 수학이 떨어져요. 당연한 겁니다. 등급 총합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육모 전까지는 전 과목을 다 올리는 게 가능해요. 왜냐? 애들이 놀거든요. 남들 놀 때 내가 공부하면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육모라든가 이 모의고사가 선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육모, 구모가 지나가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공부한다고 잘 올라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내가 공부하는 만큼 남들은 똑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올릴 때는요, 내가 올리고 싶은 과목을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육모가 끝난 시점, 예전에는 그냥 다 공부하는 거예요. 육모 전까지 전 과목 다 열심히 하는 거고, 육모가 지나면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이때는 뭔가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지만 집중도가 좀 생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과목을 맞춰가지고 수시를 위해서 수시 최저를 맞추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수능에서 네 과목이잖아요. 예전에 만약에 학생이 3 이렇게 볼까요? 3, 3, 3, 3 이거 받았다고 쳐보죠. 3, 3, 3, 3이면요 논술에서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지원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너무 낮은 거예요. 근데 3, 3, 3, 3을 조정해 볼까요? 총합이 12잖아요. 12를 다르게 배정할 수 있는 겁니다. 4, 4, 2, 2 어때요? 이 2가 있잖아요. 그럼요 쓸만한 데가 되게 많아지는 겁니다. 경희대까지도 써볼 수가 있는 거였어요. 이게 되게 좋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면은 뭐 경희대, 뭐 건대 충분히 쓸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반면에 4, 4, 2, 2는 꽤 쓸만하지만 이거 균등하게 맞추는 3, 3, 3, 3은 쓸 데가 없는 겁니다. 전 과목을 잘하면 좋겠죠. 전 과목을 다 잘하기 어려울 겁니다. 뭔가 올라가면 뭔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두 과목에 집중해가지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범위 내에서 두 과목에 집중해서 이걸 가지고서 혹은 두 개, 세 개를 가지고서 수능 최저를 맞춰가지고 수시에서 뚫어보는 전략을 노려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생각도 해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어머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들한테는 전 좋은 얘기를 합니다. 공부해봐. 아직 시간 여유가 있다. 아직 잘할 수 있어. 충분히 잘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
저는 아이들에게 의지적 낙관주의자가 되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성적 올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의지적 낙관주의자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믿는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속담도 있어요.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겁니다. 코끼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고래잖아요, 그렇죠? 코끼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여간 제가 좀 전에 코끼리를 보고 왔거든요. 자, 근데 자 아이들에게 의지적 낙관주의자가 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수많은 통계 실험을 통해 나오는 게 있어요. 내가 스스로 잘한다고 느끼잖아요.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학생이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강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너 잘할 수 있어. 수능 이번에 나왔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9월에 잘 볼 수 있고 11월에 잘 볼 수 있어. 잘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주잖아요. 주변에서 지원해주고 신뢰를 주잖아요. 그러면요 의지적 낙관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난 잘할 수 있어. 이 사고를 가진 아이들이 정말로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은 수많은 통계 통해 입증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좋은 얘기 해줄 겁니다. 어머님들도 아이들에게 낙관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의지적 낙관주의만으로는 현실을 뚫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낙관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지성적으로는 비관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성적 비관주의자는 뭐냐? 위로 연결시켜 볼게요. 내가 시험을 잘 볼 거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낙관주의예요. 하지만 잘 볼 거라고 믿고서 그 이외에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잘 되지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수능을 저는 잘 볼 거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수능을 못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강남대성에서 수능을 잘 볼 거라고 믿었다가 못 보고 대성으로 직행하는 아이들을 1년에 수천 명씩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동안 수만 명을 봤어요. 입시는 그런 겁니다. 6월에 잘 보고 9월에 잘 볼 수 있어요. 6월, 9월과 11월은 다른 시험인 겁니다.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뿐인 거지 이걸 확증적으로 보장받지는 못하는 시험인 거예요. 11월은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볼 거라고 믿고 공부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수능에 몰빵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못 봤을 때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플랜 B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플랜 A는 수능이에요.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게 편한 방식이 되겠죠. 객관식 세상이 쉬운 겁니다. 반면에 플랜 A가 안 될 때 대비해서 플랜 B를 가져가는 겁니다. 저는요 수능에 몰빵하라는 전략을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식이라면은 아이에게 인생을 걸고 도박하라고 권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만 하는 건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그래서 플랜 B가 필요한 겁니다. 즉 의지적으로는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믿되 현실적으로 야 이거 어려울 수도 있구나 만약에 안 될 때 대비해서 플랜 B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의지적 낙관주의자 그리고 아이들이 동시에 지성적 비관주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할 거라고 믿지만 잘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내신도 준비하고 논술도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은 제 삶의 모토로 삼는 겁니다. 루맹롤랑이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은 되게 좋아요. 이게 보시면요. 수능은 얼마나 공부하시나요? 일주일에 70시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70시간 공부하면은 몇 번 써먹을 수 있을까요? 한 번이요. 가끔 어머님들이 이거 물어볼 거 그랬나? 혼자 떠드니까 좀 그렇죠. 가끔 좀 이따가 제가 있으면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수능에서 기회가 3번 있다고 믿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 번이 한 번. 원서를 3번 쓰는 것 뿐인 거지 시험 한 번 보는 겁니다. 그날 모든 게 결정 나는 거예요. 잘 보면 좋은 거고 아니면 큰일 나는 겁니다. 수능은 일주일에 70시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70시간을 공부해서 수능 한 번 써먹는 겁니다. 논술은 달라요. 논술은요 4시간만 하면 돼요. 4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4시간 공부하면 몇 번 써먹을 수 있냐? 6번 가능하죠. 수시에서 논술은 6번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논술이라든가 이런 과목을 미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논술 강사이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시를 우리가 3년 준비했습니다. 2년 반이 끝났어요. 정말로 대부분의 시간이 지나갔고 남은 시간이 정말 짧게 남았죠. 지금 이 시간 동안에 뭘 할 수 있는 거냐?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수능은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긴 할 수 있어요. 근데 급격하게 진짜 기적적인 변화가 나오긴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학종은 어떨까요? 내신 갑자기 오를 수 있을까요? 상당 부분 내신이 끝났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논술의 장점은 뭐냐면요. 지금 이 시점에 공부해서 시작해서 성공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논술은 수능은 지금부터 놀다가 해서 급하게 역전하는 게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신은 대부분의 게임이 90%가 끝난 상황이에요. 논술은 달라요. 논술은 지금 주변 애들 보세요. 공부하나요? 안 하죠. 대부분 안 해요. 정말 안 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논술 공부 안 하고 논술 원서 안 쓸까요? 써요. 원서 씁니다. 시험 볼 거예요. 논술은 정말 신기한 전형입니다. 논술은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시에서 당연히 학종보다 논술 더 많이 씁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논술 원서를 써요. 논술 원서를 쓰고 돈을 냅니다.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요. 붙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공부를 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하죠? 붙고 싶은데 왜 공부하지 않을까요? 공부 안 하고 원서 쓰고 무대기로 떨어져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 미안하지만 떨어져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회는 공부를 한 친구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친구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있어요. 얘네는 경쟁자가 아닌 겁니다. 수능은 오늘부터 마음 잡고 준비했을 때 많이 올라가기 어렵지만, 내신 어렵지만 논술은 가능한 겁니다. 이제 시작해도 뚫어낼 수 있는 게 논술이에요. 꼭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논술 공부 잘 안 해요. 사실 저는 육모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육모 좋아하지 않는데, 육모는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논술 강의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육모 끝나면요, 논술을 가끔 끊는 애들이 생겨요. 논술을 공부하다가 안 해요. 왜 안 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머를 잘 보죠. 그러면 논술을 끊어요. 야, 정시가 꽤 밝구나. 논술 필요 없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육모를 잘 보는 거랑 시위를 잘 보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육모 잘 보고 논술을 안 하는 애도 있어요. 어려서의 선택이요. 두 번째, 육모를 못 보죠. 논술 또 끊어요. 수능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린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능이 아니고 논술에 집중했나요? 논술 몇 시간이나 공부했다고. 그래서 수능을 못 본 애들이 있어요. 육모를 못 본 애들이 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모를 못 본 게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육모를 못 봤나? 아니잖아요. 육모를 못 본 거는 수능을 못해서 못 본 거지 논술 때문에 못 본 게 아니에요. 논술 많이 해봤자 4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논술 공부했던 친구들은 육모와 구모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논술을 안 했다. 그렇다면은 오늘부터 공부해서 역전이 가능한 유일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구냐? 학교 담임이에요. 저는요, 학교 담임이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워요. 자, 우리 반 아이들이 담임하고 상담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임이 노숙 공부처럼 하고 있었어요. 담임이 노숙 공부하지 말라 그랬대요. 담임이 이유를 내려준다. 근거가 되게 명확한 근거가 있었어요. 야, 우리 반에 학생이 수민이었는데 흔한 이름이니까 제가 쓸게요. 수민이었는데 아이가 수민입니다. 수민아, 너 담임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 학교 선배들 중에서 작년에 논술을 몇 명 가는지 알아? 논술 원서 되게 많이 썼는데 다 떨어졌어. 너도 떨어질 거야. 쓰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담임 얘기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거였어요. 정말로 작년 애들 보잖아요. 원서 되게 많이 쓰고 다 떨어졌어요. 자, 이게 뭐가 문제냐, 근데. 자, 지금 6월 달에 논술을 공부하지 말라 그러는 학교 담임들이 있습니다. 이 담임이 정확하게 3개월 뒤에, 오늘 6월 14일이죠. 3개월 뒤에 9월 14일 날 수시 원서를 쓸 거예요. 그때 논술을 공부하지 말라고 말했던 담임이 이 학생에게 뭐라 그럴까요? 논술 원서 쓰라고 할 겁니다. 다 똑같아요. 왜냐? 이 학생이 수시에서 쓸 게 없거든요. 학적으로 봤을 때 내신으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논술을 쓰게 돼 있어요. 이 담임의 문제는 뭐냐? 언행불일치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논술을 공부하지 말라고 해요. 공부 안 한다고 말들이. 그 다음에 좀 지나면 논술 원서를 쓰라고 해요. 쓰죠? 시험장에 가요. 공부를 안 했죠? 원서 써요. 떨어진 겁니다. 이 학생은 떨어질 거예요. 만약 공부를 안 했으면. 이 학생이 오래 떨어지는 겁니다. 오래 떨어진 이 학생은 1년이 지나면은 이 학교의 선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올해 학생은 논술을 공부를 안 해요.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원서를 써요. 시험에 떨어지겠죠. 이런 데이터가 누적이 되는 겁니다. 공부 안 하고 떨어진 애가 널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에 얘들 떨어졌더라. 쓰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고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선순환을 보여드릴게요. 일부 학교들은 혹은 이런 학교 내에서도 개념 있는 담임들이 있어요. 논술 공부하라고 합니다. 공부하라 그러죠? 그럼 공부를 해요. 어차피 공부를 하건 안 하건 원서를 쓸 겁니다. 원서를 쓰죠? 그러면은 붙는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논술 공부했는데 정시보다 훨씬 높게 갔어.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또 공부해요. 또 붙어요. 실적이 또 올라가는 겁니다.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어요. 악순환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해요. 공부하면 붙고 안 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훌륭한 담임들도 많지만 아쉬운 분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담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이구, 이런. 제가
30분 예정이었는데 6분 추가됐어요. 제가 4분 내로 끝낼게요. 자, 마지막 시트입니다. 자, 연세대에서 공개한 자료가 있어요. 연세대 설명회 가면 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마지막 시트예요. 연세대 사학과 합격생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능 위주로 공부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은 고정해두고 논술 연습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나는 토요일 하루를 온전히 논술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 가면 이 사례를 보여줘요. 되게 정확한 지적입니다. 자, 우선 제가 조금 조정해 볼게요. 이 학생은 일주일에 토요일 하루를 완전 갈아 넣어버렸습니다. 그럼 좋겠어요. 하지만 할 게 너무 많아요. 보셨잖아요. 수학 공부해야 돼. 그래서 저는요, 논술에 일주일에 하루를 투자하는 거를 그다지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 논술에 일주일에 4시간이면 충분해요. 학림에서 공부한 수많은 아이들이 일주일에 4시간 공부하고 붙었어요. 이유가 단순한 겁니다. 논술은요, 경쟁자들이 많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 수능을 일주일에 4시간 공부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 가기는 가겠죠. 아주 저 멀리 사라질 겁니다. 근데 논술은 달라요. 수능은 경쟁자들이 70시간을 공부하기 때문에 나도 그만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논술은 우리 아이 경쟁자들이 몇 시간 공부할 것 같으세요? 제가 잠깐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거 진짜 제가 10초를 투자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이 어머님들이 이 논술 설명, 이게 입시 설명회, 논술 설명회에 들어왔어요. 학림 논술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들 지금 계신 분들의 99%는 논술 원서를 쓸 거예요. 자, 어머님들 중에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글을 쓰고 첨삭받는 경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손, 1, 다 괜찮습니다. 말씀 해 주세요. 어차피 몰라요.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자,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쓰고 첨삭받는다. 불과 4시간이지만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말씀해 주세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치동에서 어머님들 모아놓고 설명을 합니다. 정말 많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 준서가 넌 나랑 공부하고 있지 않니? 그치? 해가지고 그래 넌 알아 내가. 그래서 실제로요. 설명회를 해봐도 세상에 서울 한복판에 있는 학원에서 대치동에서 혹은 학림에서 설명회 하잖아요. 여기에서 설명회를 해봐도요. 이 많은 분들 중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이들이 실질적인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요. 원서 쓰고 들러리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일로 돌아가 볼게요. 이 학생이 본질을 뽑은 게 뭐냐면요. 하루 다 안 가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4시간이면 충분한 겁니다. 논술은 내 경쟁자들이 1시간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4시간만 해도 엄청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겁니다. 수능 4시간에서 티가 잘 안 날 거예요. 근데 논술은 4시간 하면요. 정말 많은 티가 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능 위주로 공부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은 논술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애들한테 논술 공부해 라고 말하면 애들이 안 해요. 논술이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왜? 학종으로 갈 데가 없거든요. 논술이 필요한 걸 알지만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논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 수능이 더 급하다 그래요. 이게 오판이에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수능은 더 급하지 않습니다. 수능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구분드려 볼게요, 제가. 수능이 급하다는 건 뭐냐면은 수능과 논술을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인지한다는 겁니다. 수능이 급하지 않아요. 왜냐? 어머님들, 수능 시험 언제 봅니까? 11월 18일에 보는 겁니다. 논술 언제 봐요? 연대 10월에 보는 겁니다. 논술이 시기가 빨라요. 그 다음에 논술은 10월부터 11월까지 보는 거고 수능은 11월에 보는 겁니다. 누가 시점이 빨라요? 논술이 빨라요. 누가 더 급해요? 논술이 급한 거예요. 급하다는 거는 시간적인 선후관계의 문제입니다. 진짜 바보들 이런 소리 합니다. 뭐라 그러냐? 애들이 이래요. 선생님 저 논술 먼저 하고 수능 먼저 하고 논술 나중에 할래요. 담임이 수능 먼저 안정적으로 나오면은 나중에 논술 하래요. 이게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 수능이 안정화되면은 논술하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능이 안정화되는 시기는 만족스럽게 안정화되는 시기는 오지 않습니다. 수능 만점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애가 우리나라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수능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수능 안정화라는 거는 내가 만족스러운 선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모평밖에 없는 거예요. 모평은 가름자가 되는 것뿐인 거지 확정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1월에 내가 확정적으로 잘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시기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수능이 안정화되면 논술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설사 수능이 안정화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능이 안정화되면요. 논술을 왜 해요? 수능으로 가면 되지. 수능이 안정화되면요. 힘들게 글 쓸 필요가 없어요. 수능을 해가지고 객관식 풀고 서울대 경영 가면 되는 거잖아요. 뭐하러 논술하는 겁니까? 알아두세요. 수능이 안정화되면 논술하는 게 아니고
수능이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논술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인 거예요. 수능이 만족스럽다. 내가 어지간하면 안 틀려. 거의 다 1등급이다. 만점이다. 그럼 논술 안 하는 겁니다. 수능이 불안한 겁니다. 수능은 지금 잘 보는 경우도 있지만 수능은 늘 못 볼 수 있거든요. 수능이 불안하기 때문에 논술하는 거지. 수능이 만족스러운 놈을 지으면은 논술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이 급하다. 라는 말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수능은 중요한 거예요. 시기는 논술이 빠르고 수능이 낮은 뒤에 오는 겁니다. 논술은 10월 2일 날 시작을 해요. 논술을 먼저 공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지만 이게 아닌 거예요. 수능 먼저 공부하고 논술 나중에 공부하는 게 아닌 겁니다. 저는 그 말 들으면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래. 수능 먼저 논술 나중에 하겠다고? 그래. 올해 수능하고 내년에 논술할래?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능 올해 시험 볼 겁니다. 올해 가는 거예요. 논술 올해 시험 보는 겁니다. 수능과 논술은 둘 다 올해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누가 급하다는 개념이 없어요. 논술이 한 달 빠르지만 그놈이 그놈인 겁니다. 수능과 논술은 둘 다 오래 보는 거예요. 둘 다 급한 거예요. 그러면 수능은 뭐냐? 급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겁니다. 수능이 훨씬 더 중요한 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능에다가 일주일에 70시간을 갈아 넣는 겁니다. 70시간 집어넣으세요. 다만 논술은 4시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시작도 늦지 않았을까? 전 말씀드립니다. 늦었어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가장 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시점은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이게 뭐 가성비는 최강인 겁니다. 1월이에요. 지났어요. 1월이 지났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강의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신규생이 가장 많이 오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이게 제 오늘 마지막 퀴즈입니다. 논술 강의하는데 신규생이 제일 많이 오는 시기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보고 제가 2분 내에 끝내드릴게요. 신규생은 논술학원에 언제 제일 많이 올까요? 언제일까요? 육모 끝나고 육모 아닙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매년 똑같아요. 신규생이 가장 많이 오는 건 언제 오는 거냐? 6월, 7월, 10월에 왔으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규생이 가장 많이 오는 시기는 언제냐? 수능 다음 날이에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유진주 씨, 감사합니다. 수능 끝나고 제일 많이 와요. 1월에 오면 좋아요. 1월에 좋은 건데 1월부터 시작한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애들이 좀 중간에 오는 애들이 꽤 언제 오는 거냐? 오늘 이번 시점이 있어요. 육모 끝나고 많이 와요. 여름방학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방학보다는 육모에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보다 훨씬 많이 오는 게 누구냐? 구모 끝나고 못 움직여요. 구모 끝나면은 수능을 잘 보건 못 보건 못 움직입니다. 왜냐면은 수능이 너무 급하다고 인지해요. 그래서 정말 한 치 앞밖에 못 보기 때문에 논술 생각을 못 합니다. 제일 많이 오는 건요, 수능 다음 날이에요. 이 아이들은 평생을 살면서, 야, 설마 내가 논술 써야 되겠어? 라고 안이한 태도로 살았던 친구들이 플랜 A의 정신만 가지고 플랜 B 논술을 고민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정말 학원 계단이 미어지게 와서 강의 듣습니다. 접수하는 것도 전쟁일 정도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학생이 말한 것 같이 수능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수능이 중요한 거지. 수능이 급한 게 아니에요. 수능이 급하다고 생각하면 수능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수능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이 학생 말대로 최소한의 시간만 논술에 투자해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은 최선의 시점은 아니에요. 하지만 1월부터 시작한 지 정말 적거든요. 정말 많은 아이들은 수능 끝나고 오는 겁니다. 지금 6월에 시작하잖아요. 1월보다 늦었지만 여름보다 여름방학보다 훨씬 빠른 거고요. 수능 기후보다는 정말 빠른 겁니다. 합격률은요 아주 정확해요. 먼저 시작할수록 합격률은 확연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 제가 아주 오랜 경험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실제로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오늘부터 준비해서 입시를 뚫어낼 수 있는 전형은 많지 않습니다. 전 논술이 꽤 좋은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3부에 걸친 설명회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모, 결과, 분석, 긴급 설명회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결과 올해 입시가 문과생들이 만만치 않다. 이과생들은 되게 신났어요. 문과 만만치 않을 것이고 이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저 맞추기 어려울 것이고 최저 맞추면은 수시에서 엄청 유리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논술에 신경 많이 쓰면은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준비해드린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명쾌한 설명이었나 보죠. 질문이 없네요. 그럼 저는 정말 없나요? 저 그러면은 저녁 먹으러 갑니다. 자, 주소가 시끄럽다. 자, 고생도 많으셨고요. 황림논술에서 저도 뭐 정말 많은 강사들이 있습니다. 황림논술은 중계에서 20년 넘게 버텼어요. 생각해보세요. 한 지역에서 맹주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수많은 데이터와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논술은 언제 오르냐고요? 언제쯤이면 오르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 질문 있으니까. 와,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자, 지금 순영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순영님 질문이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저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습니다. 글쓰기 재주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논술해도 되냐라고 물어보거든요. 혹은 제 수업 한 주 들어요. 첫 시간 듣고서 물어봅니다.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논술 재능이 없는데 혹은 재능이 있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자,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부하고 있나요, 지금요? 지금 수학 공부하고 있죠? 자, 수학 공부하고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아이들이 수학에 재능이 있나요? 수학에 재능 있는 친구 있어요? 없을걸요? 우리나라 수험생 중에서 수학에 재능 있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몇 명 있겠지만 이과 같겠죠. 냉정하게 봤을 때 문과생 중에 수학에 재능 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근데 수학 공부 하잖아요. 왜 해요? 국어에 재능이 있나요,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국어에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공부하잖아요. 왜 공부해요? 당연한 겁니다. 재능이 중요하지 않아요. 수학에 재능이 없어도 수학 공부하면은 1등급이 가능한 겁니다. 국어 재능이 없어도 공부하면은 만점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입시입니다, 입시. 이게 일반 전형이에요, 일반 전형. 모든 학생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선발하는 전형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재능을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재능으로 뽑는 게 아닌 거고, 노력의 성과를 뽑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수능에 재능이 없어도, 수학에 재능이 없어도 수학 공부하면은 1등급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논술이 특별한 전형이 아니에요. 논술은 일반 전형인 겁니다. 글쓰기 재능을 뽑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학교에서 얘들아 2시간 줄 테니까 시를 써봐. 이건 재능이에요. 시는 재능인 겁니다. 근데 시는 재능이지만 논술 글쓰기는 뭐냐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논술은 정답이 있어요. 학교가 논술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요. 정답을 공개하는 겁니다. 정답이 있어요. 정답을 쓰면 붙고 정답이 정말 정교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10개 쓰면 100점, 9개 쓰면 점수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재능과 무관한 겁니다. 수학에 재능이 없어도 만점이 가능하듯이 논술은 아세요. 글쓰기가 아니에요. 논술은 글쓰기가 아니고 답안 쓰기입니다. 답안은 정답이 있는 거예요. 정답은 딴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재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논술 설명회에 가면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봐요. 대학 교수한테, 출제위원장한테 어떻게 하면 논술을 잘할 수 있냐. 모든 교수가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학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많이 써보고 많이 첨삭봐서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재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합격이 가능한 전형인 겁니다. 그래서 수학과 마찬가지로 노력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딴 애들이 노력 안 하거든요.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적이 언제 오르냐? 성적은요, 일단 만약에 6월에 시작하시면요. 이번에 저희가 또 개강하는 강좌들이 있습니다. 학림논술에서. 그래서 시작을 하시면요. 언제 오르는 거냐? 처음에 한 달 동안은 괴로울 거예요. 저희 장점이 있어요. 사실은요. 다른 학원들은요. 어지간한 학원들은 성적이 언제 오르는지 확인이 안 돼요. 왜냐? 논술을 그냥 점수만 매겨주고 이 학생의 진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학림논술은 뭘 가지고 있냐? 입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데이터가 있어요. 학생이 내가 뭐 A다 B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고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백분위가 중요한 거야, 백분위가. 백분위가 나오는 성적표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7명이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쓴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우리 아이가 몇 프로다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6월에 이번에 처음에 신규생으로 들어오신 학림논술로 오시면은 처음에는 바닥이 있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새로 들어왔는데 글을 엄청나게 잘 써. 그러면은 기존의 아이들이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신규생들은 바닥을 깔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한 달 기다리면요. 상당히 중간까지, 그러니까 평균 성과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백분위가 점점 올라가요. 올라가냐? 애들이 점점 들어오거든요. 늦게 들어온 애들이 바닥에 깔아줘요. 수능 끝나고 온 애들이 바닥에 엄청나게 깔아줍니다. 그래서 성적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언제 오르냐?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한 달은 바닥을 깔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논술이 몇 점 이상이면 안정권이냐고 물어보시는 건데 이게 지금 모의논술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대학들이 모의논술을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거기 저희 학림 밴드에 모의논술 일정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보세요. 근데 점수가 좀 달라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한양대는 합격자 평균점이요. 93점이에요. 성균관대 93점입니다. 중앙대 87점이고요. 연세대는 합격자 평균점이 75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진짜 어렵다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점수가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의노수를 많이 응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의노수 응시해 보시면은 데이터가 나와요. 내가 어디쯤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학립노수도 학림에서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성적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적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 9월에 원서를 쓸 거잖아요. 수시 원서 쓰는 건데 제가 제 수생들이 담임을 욕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왜 그러냐? 자, 어머님들 지금 고3이잖아요. 고3인데 9월에 담임하고 상담하겠죠. 담임하고 상담할 때 담임에게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요? 담임은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 내신 알고 있습니다. 육모, 군모 알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논술 원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논술 원서를 쓰는데 논술 실력을 모르고 원서를 쓰는 거예요. 이 담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모든 고등학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 수능 점수를 모르고 원서 쓸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근데 논술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논술에서 내신이 안 중요해요. 수능은 최저에 불과합니다. 근데 모의고사 점수와 내신을 가지고서 이거와 전혀 무관한 논술 원서를 쓰는 거예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쓰고 붙으면 이상한 겁니다. 이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학림에서 공부하게 된다면요. 학림에서는 그 성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0분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100분위가 이 정도 된다면은 어느 대학, 어느 학과 높게, 낮게 조정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학림 데이터와 대학별 모의노수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그럼 나중에 원서 상담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김로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여긴 지방이라 온라인 수업은 안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세 분이 비슷한데요. 논술은 자 이게 기본적으로 방식이 개인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건데 저희가 뭐 학림 논술이 워낙에 오랫동안 진행된 집단입니다. 제가 이 학원은 거의 막내에 가까운데 제가 이 학원에 학림에 15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조직이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든가 이 강의력 면에서 거의 평준화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선생님이건 간에 좋은 강의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건 그겁니다. 시간대를 보세요. 시간대를 보시고서 가장 좋은 시간대 강의 그 시간을 골라주시면 좋겠고요. 뭐 저는 뭐 학림에서 있긴 한데 뭐 올해는 또 수업이 없어가지고요. 말고도 많은 선생님들이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옳은 시간대를 갖다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되게 좋은 질문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미루지 마세요. 시간 뒤로 가면은 당연한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걸 알고 있으면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빨리빨리 움직여서 어머님들 원하시는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막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은 뭐 학림 밴드가 있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질문 올려주시면은 또 답변 드리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월요일날 정말 긴급 설명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제가 작은 지혜를 들고자 노력을 했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아이들이 의지적 낙관주의자로서 혹은 지성적 비관주의자로서 잘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서 플랜 A와 B를 현실적으로 잘 세워서 올해 입시에서 꼭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학림논술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